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방송에 이제 궁금한 사항들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훈 법률사무소의 김기훈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쉽고 명쾌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기훈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비상장 주식 사기를 당했어요.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 신청 가능할까? 이 은둔생활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학폭 폭로,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기훈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코너들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또 해석을 해보는 시간 판결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다양한 판결들 중에 오늘 김기훈 변호사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어떤 사건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예,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한 선고인데요. A 씨가 이제 B라는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이 해고가 이제 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법정에서 다투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는 이 해고가 이제 부당 해고라고 판단을 했는데 복직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하는 과정 중에 그 근로자가 정년이 도과됐었습니다. 정년이 도과됐으니까 부당해고를 판결을 받았어도 다시 복직이 안 됐었던 거죠. 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과연 만약에 복직이 됐었을 경우에 만약에 복직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이 사람이 정년이 지나더라도 어느 정도 다시 갱신해서 회사에서 계속 근로했었다라고 하면 그 정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부당해고가 판결됐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 정년이 도과됐다 하더라도 이 회사는 특별하게 갱신을 해서 다시 정년 이후에도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두었기 때문에 과연 이 기간 동안에도 과연 자신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났는데 사실 이제 소송 중에 다투는 시간들이 상당히 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정년에 도달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의 손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해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이제 주 쟁점이 됐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복잡한 쟁점들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부당해고의 정확한 정의 어떻게 될까요? 예, 먼저 부당해고에서 먼저 해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둬 일방적인 의사에 대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고는 무조건적으로 사용자가 그만둬 하면 안 되고요. 네. 이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의 생계에 대한 문제 상당히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로자 기준법에 따라서 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되며 해고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서 본인의 의견 청취나 노조와의 협의 등 해고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절차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네. 근로자가 만약에 사용자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하면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부당 해고가 성립된다고 판결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그 구제 명령을 받은 이후에 거기에 이행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네. 이행 기간 동안에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요. 또한 근로기준법 31조 3항에 따라 가지고 1년 구제 명령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제가 해고로 말씀드렸는데 네. 휴직, 정직, 전직, 감봉 여러 가지 징벌에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뭔가 해고라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회사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도 뭐 부당해고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례 이제 A 씨 같은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당한 뒤에 재입사가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이제 정년이 넘겨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원심 판결은 좀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궁금한데 어땠을까요?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 57세가 정년 기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년 기한이 된 이후라도 근로자에 대해서 자신이 희망을 하면은 갱신을 해서 회사 측에서 갱신 계약을 통해 가지고 60세까지 근로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던 회사입니다. 네. 그럴 경우에 지금 이제 근로자의 경우 만 57세가 지났는데 내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기대, 이런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과연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는 게 정당한 기대권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네. 판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판례는 정년 연장을 할지 말지는 그 사용자의 권한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전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이 권리가 부여되는데 그 부여되는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그다음에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또는 그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네.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실시 기간, 해당 직종의 모든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다시 갱신 계약을 해줬는지 이런 문화가 형성됐는지 즉 그런 회사 내에 재고용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등의 경우에는 재고용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돼서 그렇죠. 그 기대권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안의 같은 경우에는 만 57세에 정년이 도달됐지만 그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만 60세까지 근로하는 관행이 성립돼 있었고 네. 또 제도도 안에 시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소송 기간 중에 정년이 도과됐다 하더라도 그 도관 이후에 계속 근로자를 근무할 수 있었던 이 기대권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서 이 정당한 기대권으로 파해서 법적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A 씨에게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판결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상고를 하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B 회사가 상고인이 돼서 대법원 재판까지 가게 된 건데요.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예,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이 원심과 동일하게 판결이 됐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정년 기간에 퇴직할지 않을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그런 규정이 있거나 네. 재연장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회사 관행상 그게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는 그 권리가 정당한 기대권으로 부여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이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해줬고요. 그럼으로써 그 정년 이후에 근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이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사용자가 패소하고 근로자가 승소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맞다라고 대법원은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적절하게 나뿐만이 아니라 그 과거에 일했던 사람들도 다 이렇게 몇 살까지 일을 해왔고 이거에 대한 사실 신뢰가 이제 쌓여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사건 관련된 대법원 판례 그럼 법리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로자들께서 이 대법원 판례가 확립이 됨에 따라서 꼭 자기가 속한 회사에서 정년 이후에 내가 계속 근무를 할지 이게 권리가 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반드시 제일 확실한 거는 근로계약, 그다음에 취업규칙, 그다음에 단체 협약을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내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적혀 있으면 그 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회사에서 이런 법적으로 정년 이후에도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면 그 기회 상실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가 거의 제 취업의 기업을 갱신의 연장을 가졌고 그리고 거의 모든 회사 직원이 다 다시 갱신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렇죠. 굉장히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도 좀 따져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를 잘 수집하셔가지고 회사 측에 어느 정년 이후에라도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의 관행 또는 규정을 면밀히 살펴셔가지고 주장하시면 법적으로 부당하게 갱신 거절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부당해고 같은 굉장히 뭐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에 기업을 상대로 못 받았던 임금까지도 다 받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뭐 혹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판결 같았습니다. 오늘 판결록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무료 법률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최근에 그 주식으로 좀 사기를 당해가지고 네. 해결이 가능한가 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그런 처음이었는데 특정한 날짜에 어떤 비상장 주식이 상장된다라고 이제 했던 그거를 제가 믿고 네. 이제 그게 이제 만약에 상장이 정해진 날에 되지 않을 경우에 그 비용을 100% 돌려준다라는 이제 그런 계약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네. 그 정해진 날에 이제 당연히 상장은 안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연락은 안 되고 이제 뭐 그런 상황. 네, 그러니까 어떤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 이게 곧 상장이 될 거다, 어떤 특정한 날짜에 될 거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나는 이제 돈을 다 돌려줄 거니까 이제 손해가 네. 발생할 위험이 없다, 뭐 이렇게 설득을 했겠죠. 그런데 예,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 연락도 두절된 상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네, 제 옆에 김기훈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는데요. 변호사님과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비상장 주식을 이렇게 권유한 사람 있잖아요. 매수하라고. 예. 예, 이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어, 이제, 제 기억으로 이제 랜덤하게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게 있다 해서 카톡방으로 돼서, 카카오톡으로 이제 하게 됐어요. 아, 전화가 왔고, 그래서 네. 문자로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이쪽 네. 아마 이제 오픈 카카오 채팅방 같거든요. 그래서 오픈 카카오 예, 네. 그 채팅방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권유한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했다는 취지죠. 네, 근데 오픈 채팅은 아니었고, 친구 추가가 되어 있고, 개인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개인톡으로. 네. 그럼 이 비상장 주식을 네.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이제 알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전화로 실제로 대화도 목소리로 나누고 그렇죠. 네. 그럼 이 비상장 주식을 네. 이제 카톡으로 통해서 이렇게 사라고 권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비상장 주식을 어떻게 샀어요? 지금 보유하고 계세요. 뭐 네, 정상 근데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네.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네. 정상적인 거래소에서 뭐 이렇게 비상장 거래하는 거래소가 따로 있잖아요. 사이트가 예, 예. 예, 거기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데 방법이 어떻게 이제 계약서라고 뭐 이미지 파일을 하나 보내주고, 예. 그리고 이제 계좌 번호를 알려줘서 제가 거기로 돈을 보내고, 네, 그리고 제 주식 계좌에 주식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그 이미지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주권이나 뭐 주주가 명부가 있는 거를 보여줬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제 주식 계좌에 주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주식 계좌에 예. 주식이 들어가 있고 이 주식 계좌가 주식이 들어가 있던 사이트는 정상적인 사이트죠? 예, 국민 TV 그거. 아, 정상적인 사이트네요. 예. 예. 아니, 왜냐면 이제 이 사이트조차 마치 주식을 구입되어 것처럼 가짜로 만들어 놓은 분들, 마차로 이렇게 그 사기꾼들이 있어서 제가 네.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네. 주식은 이제 정상적으로 주식이 이제 구입이 됐는데 예. 그 매도한 사람은 그 권유를 했던 사람의 주식을 매수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누구의 판 사람이 지금 주식을 네. 샀잖아요. 그 매도한 사람이 주식을 권유한 사람의 주식을 사신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름이 다르고. 아, 이름이 네. 다르고. 그러면 네, 이름이 다르고. 예, 그 계좌번호로 받아서 송금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상대방 예금주가 개인입니까, 회사입니까? 개인 이름 세 글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 개인 이름 세 글자로. 네. 그러면 이 개인 이름 세 글자가 지금 상담하시는 분은 그 사람이 주식 매도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잘 그냥.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네. 그러면 예금주하고 전화 통화한 사람은 이름은 같아요? 그건 다릅니다. 아, 그건 다르고.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개인한테 주식을 줬고 어쨌든 간에 그 정상적인 사이트에 선생님 주식이 이제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데 네. 이 전화한 온 사람은 네. 만약에 전화 온 사람은 어떤 이득을 받습니까? 뭐 수수료를 좀 주셨습니까? 어떤 특별하게 이득이 없습니까? 어떻게? 근데 제가 그냥 얘기했을 때 그러면 해주시는 분에는 돈을 어떻게 버는 거냐라고 하니까 예. 뭐 이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뭐 얻는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냥 상장이 돼서 제가 돈이 올라서 수익금을 얻으면 그거의 그냥 일정 부분을 그냥
감사의 표시로 좀 주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고 뭐 어떻게 이득을 가져가고 그런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그걸 사고 나서 가격을 보니까 그 비상장 주식 거래소에서 이 주식을 쳐보니까 2,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던데 예, 얼마예요, 근데? 지금 얼마 주고 네, 매수하셨어요? 제가 산 게 한 주당 3만 원? 뭐 그렇게 산 거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전에는 비상장 주식을 뭐 거래해 본 적이 없으셨어요? 네, 전혀 없어요. 아, 없으셨고. 그러면은 이게 좀 결정적인 질문인데 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돈을 네. 입금하라. 이게 나중에 상장되면 돈을 벌 거다라고 네, 했는데 한 번도 얼굴을 뭐 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지금 많은 돈을 그 사람 믿고 네, 전화 통화만 했는데 그 네, 알지 못하는 예금에 돈을 넣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국 생각해보면 그 사람 아무런 이득도 없어가지고 그것 반문까지 하셨고 네. 어떤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속으셨다고 생각 드세요? 이제 그 말입니다. 상장이 될 거고 상장이 안 되면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상장이 나중에 안 되면 돌려주겠다라고 이제 네, 환불을 얘기한 건데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이행각서나 뭐 그거에 대한 뭐 보험 증권이나 네. 뭐 그거를 발급해 준 적이 있어요? 아니면 그 말만 카톡에 있는 것만 듣고 그렇게 믿으셨던 겁니까? 그 카톡에 뭔가 이미지로 계약서라고 이렇게 보내줬었습니다. 예, 계약서에 환급된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연락을 안 받으신다고 하셨죠? 예, 제가 보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 비상장 주식이라도 사실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거래를 안 된다 하더라도 비상장 주식 사이트가 또 있죠. 그래서 그 네,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한 주당 2,000원이라고 그거를 사신 건데 예, 확인하신 건데 결국에는 그때 당시 그런 나중에 이제 사기 당한 것 같다 느낌이 들어서 뭐 비상장 주식 사이트가 있는 걸 또 아셨고 그래서 쳐보니까 지금 15배나 되는 금액으로 네, 높게 구입하신 거고 된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이제 지금 사기를 좀 당하신 걸로 좀 높게 평가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고소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고소할 때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대포폰 전화일 수도 있어요. 그 실제 사기친 사람이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 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렇게, 예, 그렇게 되는데 일단 전화번호를 기재를 하셔가지고 네, 고소장에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카톡에서 서로 주고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카톡에 있는 내용을 다 캡처하셔가지고 네, 다 하나씩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전화번호도 처음에 왔을 때 그 전화 온 거를 언제쯤 전화 왔습니까? 한 올해 3월 정도였던 걸로 네, 기억합니다. 3월이면 지금 7월이니까 네, 전화번호 조회가 6개월까지는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그거를 받으셔가지고 통지사 가셨고 네, 받으셔가지고 그 전화번호 왔다는 걸 표시하셨고 그것도 통신조회 기록도 같이 내세요. 그리고 카톡 캡처한 거 네, 내고 그 다음에 그 입금하셨잖아요. 네, 입금을 할 때 그냥 선생님 지금 상담하실 때에서 내가 입금했다라는 거를 내시면 안 되고 상대방이 이렇게 아마 모바일로나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상대방의 계좌 번호가 나온 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증거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야지 경찰에서는 그 예금 통장에 대해서 결국 이 돈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기친 거기 때문에 네, 그 예금주가 예금 계좌번호가 정확히 나와야 신원이 특정되거든요. 그냥 돈만 보냈다고 하면 누가 받았는지 특정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 예금주가 나오도록 화면을 뭐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네, 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 은행은 이게 캡처가 안 될 거예요. 은행 사이트는. 네. 그래서 만약 모바일로 하시면 다른 핸드폰으로 그 화면을 찍어가지고 그런 예,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비상장인데 곧 상장될 거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캡처를 좀 중요 부분으로 해서 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계약서 방식으로 해서 얘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아마 그 계약서를 보통 이미지 파일을 주는 사기꾼도 있고 PDF 파일로 주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지 파일로 하면은 거기다가 좀 형광펜으로 이렇게 비상장 주식을 상장하겠다라고 하격하고 그다음 100% 환불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형광색으로 칠해서 같이 제출하면 돼요. 요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이 사건 사기 고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전화 연락도 안 받더라. 예, 그래서 계속 카톡도 남겼는데 무응답하고 전화도 계속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것도 캡처하셔갖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고 어디다 제출하시는 거는 지금 사실인데 가까운 경찰서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고소인의 이름이 지금 뭐 전화 알려졌던 이름이 가짜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명불상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성명불상이라고 하시고 근데 전화 올 때는 이런 이름으로 고소 내용에는 이런 이름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라고 하면 되고 또 지금 카톡으로 주고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먼저 고소를 하시면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그리고 뭐, 네, 이런 유사한 사건 해결되는, 같은 경우에 유사한 해결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조직 범죄로 좀 많이 보여지긴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문자만 보내서 사기를 해가지고 주식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기를 했는데 요즘엔 좀 대담해져 갖고 전화까지 좀 직접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전화도 보통 명의를 빌려서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고소를 안 하면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고소해서 내가 고소하자마자 이거를 다 100% 받느냐 그렇진 않지만 아예 그렇게 안 해버리면 0%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하셔가지고 고소한다고 해서 뭐 단언할 수 없지만 고소하신 게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열리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사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너무 좀 안타까우신 상황인 것 같네요. 일단은 주식을 이제 상장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구입을 하셨는데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셨는데 그 가격 자체도 사실은 좀 터무니없는 가격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상장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낮았던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이 되겠다라는 이런 내부 정보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는데요. 네. 이런 뿐만 아니라 뭐 어떤 상품이 개발됐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거를 대박이 날 거다. 그리고 어느 뭐 국가하고 뭐 독점 계획을 체결했다. 뭐 광물이 개발될 거다. 거기다가 이제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코인도 상장될 거다라고 네. 이런 허위 사실 막 그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거다라는 그렇게 속이기 위해서 허위 사실로 많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전화가 오거나 뭐 문자로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유념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빨리 좀 고소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경기도에 위치한 식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년 단기 계약 직원으로 파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일하던 도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서 절단이 됐습니다. 다행히 응급수술로 빠르게 진행이 돼서 봉합은 잘 됐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수술한 부위의 통증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회사 숙소에만 있다고 하네요. 병원비도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타지에서 고생하는 이 친구가 안타까워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산업재해 보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외국인 동료가 이제 손가락이 크게 이제 다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치료라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산재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예, 산재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법에 따라서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산재보호법 37조에 따르면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의 재해 등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직업의 종류는 관계없고요, 불문합니다. 네. 그리고 부상, 질병, 장애, 사망 경우에 산재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해당되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이제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피해를 당하신 분이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도 가능할까요? 예, 이게 산재보험법이 우리나라 법이니까 과연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보험 처리가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그쵸.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당연히 산재보험법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6조는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을 뿐 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께도 이 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이 이제 작업을 하다가 개인의 부주의로 이렇게 이제 뭔가 상해를 당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업무와의 좀 연관성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개인이 만약에 과실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과실 책임주가 적용되면 산재법이 적용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게 지금 근로자가 업무하다가 자기가 실수 안 했으면은 이런 재해가 안 일어났을 거고, 근데 왜 그 자기 실수한 사람까지 왜 보상을 해줘? 이 생각 때문에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현행 산재보호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 부상 등에 있어가지고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무과실 책임주의라서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상관없이 보상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호법 17조를 보면은 네. 근로자의 고의, 그다음에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산업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을 뿐입니다. 즉 고의로 고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자해로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산재로 보지 않지만 그밖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네. 산업재해가 보상이 되는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산재를 신청할 때 의료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뭐 소견서라든지 이런 걸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구체적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그 방법 어떻게 될까요? 예, 산재를 신청하려면 이제 먼저 신청서를 접수를 해야 됩니다. 이 네. 신청서에는 그 산재처를 위해 소속 사업장, 그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재해가 발생하던 경위, 그다음에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같이 첨부해서 유한급여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의학적 소견회 같은 경우에는 산재 지정 의료 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산재 지정 병원의 같은 경우에는 산재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이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는 병원입니다. 네. 그리고 주치의가 산재 신청 시 필요한 의학적 소견을 적절하게 잘 기재해서 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 좋고요. 그럼 지정 의료기관은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의료기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정받는 그 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장애급여에 이게 장애인데요. 장애 같은 경우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나눠서 판단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장애 등급에 같은 게 손가락을 다친 경우에 장애 등급은 표를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면 3급에서 14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3급에서 이제 제5호 보면 두 손의 손가락을 잃은 경우는 3급에 해당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손가락 뼈의 일부가 잃은 사람은 14급에 해당됩니다. 네. 이 급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수에 따라서 이제 장애급여표라는 표가 있는데 이 금액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겠네요. 장애급여표를 보시면은 네. 지금 1급이 있고 2급이 3급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3급을 해당된다. 그러면은 장애보상연금으로 257분, 그다음에 장애보상 일시금으로 1,151분에 대해 해당되고요. 만약에 14급만 받았다 그러면 55일분에 대한 장애보상 일시금을 받게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어떤 장애를 입었는지에 따라 장애 등급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면 행정소송으로 좀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 산재 신청이 불승인 된다고 하면 이 불승인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는 거로 행정법원에 그 처분이 있었나면 안널로부터 그다음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소송에 앞서 가지고 이의 신청이나 재심 청구를 또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산재 외에도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예, 산재만으로는 그 정신적 위자료나 그다음에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뭔가 산재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거보다 사실은 더 나의 이제 정신적 뭐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상담자분 모쪼록 좀 외국인 노동자, 이 근로자 동료분을 좀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네, 결혼 10년 차 초등생 딸과 유치원생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말없이 대형 사고를 치고 다니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 결혼 초 갑자기 생활비를 못 준다고 하길래 무슨 말이냐고 3일 내내 추궁하고 싸웠는데요. 저 몰래 자기 누나한테 대출을 받아줬더군요. 형님이 원리금을 갚지 않아서 남편 급여가 압류되고서야 겨우 알게 됐습니다. 제가 나서서 급한 불을 끄고 형님하고도 크게 싸우고 상황은 겨우 일단락됐는데요. 또 한 번은 저 몰래 자기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혼자 속 끓이고 끙끙 앓다가 응급실까지 실려가고 나서야 겨우 이 사실을 털어놓은 적도 있습니다. 이 일들 말고도 남편이 사고치고 온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이혼을 고민하게 된 것은 5개월 전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둔 것 때문입니다. 출근을 안 하고 있길래 휴가냐고 물어봤더니 회사를 그만뒀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퇴직금으로 애들 키워라. 나는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 회사는 나랑 안 맞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작은 방에 들어가서 혼자 문 닫고 남처럼 살고 있고 하루아침에 무직 생활을 선언한 남편 때문에 저는 지인 회사에 겨우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일하고 밥하고 애들 돌보고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 없을 때 나와서 혼자 밥 차려 먹고 자기 빨래해서 다시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안 나오는 생활을 몇 개월째 하고 있고요. 가정을 꾸린 남자로서 너무 무책임하다 생각이 됩니다. 대화도 없이 남처럼 살고 있는 결혼 생활을 하루라도 빨리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 피우고 때리고 한 건 아닌데 이런 남편을 상대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 남편이 계속 방에 틀어박혀서 이 법정에도 안 나오고 또 버티면 이혼을 못하는 건 아닌지, 이혼을 결심한 상황에서 남편 퇴직금으로 계속 생활비를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남편분이 지금까지 쭉 지내면서 뭐 돈도 빌려주고 못 받고 뭐 이런 것들 비롯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남편의 이런 행동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남편이 폭행을 하거나
그다음에 네. 불륜할 때 이혼 사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840조에 대해서 이혼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840조 2호에 따르면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에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기라는 의미가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네.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부부로서의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유기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요, 남편은 같이 살고 있지만은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그쵸. 생활비를 전혀 챙기지 않고 부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이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정법원에서는 단순히 남편이 부양하는 거에 대해서 여자 쪽에서도 과연 계속 직장을 나가라, 그리고 자기도 또한 어떻게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도 좀 참작해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 상담자분은 이런 걱정까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워낙 방에서 안 나오고 은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이혼하자고 소장 보내도 이거 뭐 남편이 받아볼 것 같지도 않고 법정에도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 뭐 이렇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남편이 이런 상황일 때도 이혼 판결을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가사소송법 12조에 따르면은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 계속 소장을 못 받으면 평생 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에서는 남편이 계속해서 송달을 받지 않았을 때는 네.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서 송달을 받은 걸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비록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시송달로 제도를 이용해서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가 있고요. 공시송달로 진행될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뭐냐면 지금 이혼을 소송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네.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를 충실하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남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정확히 제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들의 진술서나 또 그렇죠. 친척들의 진술서로 해서 남편이 지금 부양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을 해야 공시송달로 진행해서도 이기지, 그렇게 입증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시송달 언급을 해주셨는데 공시송달을 통해서 내가 판결도 다 받고 이제 이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거 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면서 뭔가 문제를 삼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제도가 이제 추환항소의 제도가 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나는 판결문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이제 좀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판결이 되는 거를 알면서도 2주가 도과됐으면 추환항소로 다투지 못하는데, 이런 판결이 났으면서 알고서도 그 2주 기간 동안 만약에 안 도왔다면 추환항소를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 판결문은 그 내용을 알았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추환항소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도 여쭤볼게요. 이제 이혼을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퇴직금이 있어요. 이제 생활비로 써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돈을 써도 될까요? 예, 이 돈을 퇴직금을 일상가사 목적으로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퇴직금을 일상가사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도박을 하기 위해서 뭐 만약에 사용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는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어느 정도 남편한테 금액을 줘야 됩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좀 답답하신 상황이실 텐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공시송달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좀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동창생과 동창생의 형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기억은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그들의 SNS를 보게 됐고 너무도 착한 사람인 양 가면을 쓴 채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SNS를 좀 더 뒤지다가 그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를 알아내게 됐고 해당 대학 커뮤니티의 익명으로 접속을 해서 두 사람의 만행을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두 사람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건데요. 없는 사실도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알렸을 뿐인데 제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을까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조금 마음에 앙금이라든지 뭐 상처를 좀 치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학교 폭력 관련된 소송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학교 폭력으로 인한 이제 법적 절차, 불복 절차를 말씀드리면 행정 심판하고 행정 소송이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3년 동안 굉장히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그 2000년부터 2021년, 2022년 동안 3년 동안에 3,000건의 행정심판과 600건의 행정소생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매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제 상담자분의 행위, 그러니까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서 내가 이랬다,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폭로한 것이 명예훼손이 될까요? 예, 될 여지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공표된 범위가 누군지, 그 다음 표현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명예 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상담자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학창 시절에 발생한 이런 뭔가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서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된 이후에 뭔가 이제 책임을 묻는다라든지 아니면 형사적으로 좀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예, 이제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을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때 되면은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이거를 가지고 학교폭력 처벌로 처벌되는지 어떻게 처벌되는지 좀 많이 궁금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학교폭력법은 형사처벌이 아니고 그 학교 내에서 이제 그 징계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법으로 그 중학교 때 있었던 거를 가지고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가해 학생이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형법상 폭행죄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물을 여지가 있다는 이유는 공소시효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폭행을 당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도가돼가지고 형사고발을 하더라도 처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공소시효가 도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될 여지가 있으나 기간이 도가됐으면은 형사처벌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학교 폭력의 유형의 경우에는 그 행위 태양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반적으로 뭐 거론되는 게 폭행죄라든지 뭐 상해죄 아니면 이제 뭐 성적인 부분까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뭐 강제추행이라든지 뭐 다양한 경우를 사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좀 공소시효가 어떻게 될까요? 예,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를 때리거나 이런 경우인데 5년에 걸리고요. 네. 상해죄는 상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상해를 입은 사진을 내거나 뭐 진단서를 낼 경우 상해죄로 처벌되는데 7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사와 다르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피해를 당할 경우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데 네. 이 경우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행위를 할 때는 사실 이제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뭐 성인일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소년법이 적용이 되는 걸까요? 예, 소년법을 적용이 된다면 일반 형법에 적용하는 것보다 처벌 수위가 좀 많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소년이라는 기준은 20세 미만자에 해당됩니다.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 그 폭행 당시에 대해서는 소년이었는데 지금 처벌하려고 보니까 지금은 성년이 성인이죠. 됐죠. 그래서 폭행 당시 때 소년이었으니까 소년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법원에서는 소년법에 적용이 있어가지고 그때 폭행 당시가 아니라 지금 처벌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즉 사실심 판결 선고 시 네. 재판을 하다 보면은 사실심 언젠가 선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선고 당시에 그 성인이었으면은 소년법이 적용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행위 당시에 사실 어린 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처벌받을 때에는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정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폭을 당했을 때 우선적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요? 학폭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많이 그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가해자들도 힘들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폭에 대해 자기가 이제 피해 당했을 때 적절하게 그다음에 억울하지 않으려면은 증거를 바로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 증거라는 건 카톡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방 같이 있던 목격자 진술을 뭐 포함되고 뭐 CCTV도 전부 포함됩니다. 이 증거를 꼭 확보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기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